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카페의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윤서진은 식어버린 커피잔만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최강민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간 후였다. 그녀는 그 말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은 어떤 전조도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최강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함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서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왜 그래, 강민 씨?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최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아. 이건 현실의 문제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한 가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이지 않는 미래.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체념이 가득했다. 그의 말은 서진에게 너무나도 낯설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자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서로가 있으니 행복하다고 속삭였었다. 그 모든 약속들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현실이라니? 우리 함께 노력하면 되잖아. 나도 아르바이트 더 하고 어떻게든 강민은 그녀의 말을 비웃음으로 잘랐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평생 변두리 병원에서 박봉에 시달리며 살게 될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 이 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될 거라고. 그의 눈은 야망이라는 뜨거운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지난 6년간의 사랑은 하찮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장 잔인한 진실을 꺼내놓았다. 오유라 씨를 만나고 있어. 한성의료원 오 원장님 따님 말이야. 오유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병원장의 딸.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사는 여자. 그녀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순간 맞춰졌다. 강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유라 씨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오 원장님께서도 나를 아주 좋게 보고 계셔. 그분 밑에서라면 나는 10년은 앞서 나갈 수 있어. 그는 자신의 변심을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포장하고 있었다. 그의 뻔뻔함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사랑이 아니라 야망을 위한 발판으로 자신을 버린 것이다. 서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그를 위해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다 나르고 그의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헌신이 결국 그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강민은 잠시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너도 이제 그만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그는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위로를 던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지폐를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덜컹하고 닫힌 카페 문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닫아버리는 강철 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정말로 가버렸다.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서진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다. 오직 그녀의 시간만이 멈춰버린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흐느낌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조금씩 다른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분노였고 오기였으며 처절한 결심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최강민, 너는 나를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너의 그 대단한 성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너의 도움이 없어도, 아니, 너 같은 사람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너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곳까지.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민이 놓고 간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커피값을 계산했다. 그리고는 젖은 어깨를 당당히 편 채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눈물을 씻어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용광로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최강민과의 이별 후 윤서진은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의 작은 의과대학으로 편입을 결정했다. 그것은 지독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가 새로 정착한 곳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옥탑방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낡은 책상 하나가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과거의 윤서진을 완전히 죽이고 의사 윤서진으로 다시 태어날 작정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시작되었다. 낡은 해부학 책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된 그녀의 하루는 밤늦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는 것으로 끝이 났다.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육체적인 고단함만이 최강민을 향한 그리움과 배신감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였기 때문이었다. 대학 동기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진을 그저 독하고 차가운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했다. 비싼 원서를 아무렇지 않게 사고 주말마다 모여서 놀러가는 그들의 세상과 서진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서진은 그들의 무리에 끼어들려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럴 시간도 감정적인 여유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도서관 구석자리를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뿐이었다. 가끔씩 지독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이 있었다. 그런 밤이면 그녀는 최강민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던 작은 분식집, 시험에 지친 그녀를 업고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던 그의 넓은 등, 그 기억들은 달콤한 독처럼 그녀의 의지를 갉아먹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펜을 더 굳게 쥐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신경세포의 이름 하나를 더 외우고 약물 기전 하나를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그런 도끼는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적은 언제나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질문은 교수들조차 진땀을 흘리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특히 신경외과학 분야에서 그녀는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다.
복잡하게 얽힌 뇌신경 지도를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을 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분기점이 된 것은 악명 높기로 소문난 김정수 교수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실제 환자의 MRI 사진을 보여주며 진단명을 맞춰보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사진 속의 뇌종양은 위치가 너무나도 교묘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섣불리 진단명을 내놓지 못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교수님, 저건 단순한 교모세포종이 아니라 뇌간 신경초종이 척수신경을 따라 전이된 희귀 케이스 같습니다.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김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근거는 서진은 떨지 않고 자신이 밤새워 연구한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양의 형태와 위치, 환자의 미세한 증상들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김정수 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내 그의 입가에 드물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맞다, 내 말이 정확해. 그는 서진의 이름을 물었고 그날 이후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무뚝뚝한 태도 너머에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재능과 강철 같은 의지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김 교수는 서진에게 자신의 개인 연구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해외 원서들을 빌려주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녀와 함께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그는 서진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냉철한 자세와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서진은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의과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서진은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안았다. 졸업식 날 멀리서 지켜보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고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녀의 목표는 이곳 지방대학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최강민과 오유라가 있는 바로 그곳 한성의료원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녀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어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그들과 재회할 생각이었다.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성공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싶었다. 졸업 가운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니터에서 울리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소리였다. 수술대 위 환자의 머리는 개두술을 통해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복잡하게 얽힌 뇌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환자를 영원히 식물인간으로 만들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고난도의 뇌종양 제거 수술이었다. 수술을 집도하는 윤서진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는 마치 그녀의 신체 일부인 것처럼 정교하고 미세하게 움직였다. 종양은 뇌간의 핵심 신경 다발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작업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수술을 지켜보던 동료 의사들과 레지던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흡인기, 조금 더 가까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현미경의 눈을 고정한 채
종양 조직을 신경 다발로부터 한 올 한 올 박리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정교한 예술 작품을 조각하는 장인의 모습과도 같았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고 이 수술실은 바로 그 왕국의 심장이었다.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종양이 혈액을 공급하던 미세 혈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출혈이 시작된 것이다. 삐삐삐삐.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수술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혈압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어시스트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깊이 집중했다. 진정해, 바이폴라. 그녀는 짧게 명령하고는 다른 한 손으로 재빨리 지혈점을 찾아 압박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출혈의 근원지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신경 다발 뒤에 숨어 있던 작은 혈관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그 혈관을 찢어 출혈을 막았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위기 상황이 정리되자 수술실 안의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경외의 찬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바로 그녀가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이유였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신기에 가까운 손기술. 그녀는 이미 이병헌 신경외과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수술은 10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실에서 나온 서진은 지친 기색 없이 환자 보호자에게 담담하게 수술 결과를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보호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일 뿐 그들의 감정에 깊이 동조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수술실 안과 밖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근처의 깔끔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의 집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다음날 있을 수술에 대한 논문을 읽거나 복잡한 뇌구조를 복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에게 사적인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일 자체가 그녀의 삶이자 휴식이었다. 병원 내에서 그녀는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기피의 대상이었다. 후배 의사들은 그녀의 실력을 존경했지만 얼음장 같은 그녀의 성격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어려워했다. 그녀는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는 일절 참석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법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하게 살다 보니 성격이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있던 서진은 무심코 의학 저널을 넘기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차세대 의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의사들이라는 기획기사에 한성의료원의 심장외과 의사 최강민이 소개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병원장 사위라는 후광을 얻고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진은 잠시 동안 그 사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아주 희미한 파문조차 읽지 않았. 그는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잉크로 인쇄된 활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페이지를 넘겨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다음 페이지에 실린 새로운 뇌종양 치료법에 대한 논문에 고정되었다. 과거는 이미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누구의 도움도 배경도 없이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외과의사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최강민도 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과도 같았다.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이 결코 마주치지 않을 것 같았던 두 개의 궤도를 서서히, 그러나 집요하게 다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한성의료원 흉부외과 과장 최강민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언론은 그를 의학계의 황태자라고 불렀고 그의 수술 성공 사례는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병원장의 사위라는 배경은 그의 경력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는 젊은 나이에 다른 이들이 평생을 바쳐도 오르지 못할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그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대저택에 살았다. 집안은 최고급 가구와 유명 작가들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아내 오유라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매일같이 파티를 열거나 쇼핑을 즐겼다. 그녀에게 최강민은 사랑하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빛내주는 값비싼 트로피와도 같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병원의 수익, 다음 분기 실적, 혹은 누구 집안이 누구와 혼사를 맺는다는 식의 피상적인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로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그는 문득 오래전 좁은 옥탑방에서 윤서진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 라면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장인이자 병원장인 오 원장은 그를 끊임없이 압박했다. 최서방, 자네만 믿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로봇 수술 장비, 어떻게든 우리 병원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해. 오 원장에게 그는 사위가 아니라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장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만성적인 피로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지끈거리는 두통이 찾아왔고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거울을 보던 그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애써 무시했다. 과로 때문일 거라고,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명확하고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수술 중에 잠시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건을 잡으려다 엉뚱한 곳을 짚는 일이 생겼다. 그는 자신의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차마 검사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아내인 유라에게 자신의 증상을 털어놓았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손도 가끔 떨려.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 엄살이네. 당신 요즘 수술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파티에는 꼭 참석해야 하는 거 알지? 내 체면도 좀 생각해주라. 그녀에게 그의 건강은 자신의 사교계 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강민은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서진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분명 자신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해주었을 것이다. 후회라는 감정이 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VIP 환자의 간단한 시술 중에 일어났다. 그는 환자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손떨림 때문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바늘은 혈관을 비껴나갔고 환자는 고통을 호소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지만 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속일 수 없었다. 외과 의사에게 손떨림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뇌 MRI를 찍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판독 결과를 확인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의 뇌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불길한 모양의 하얀 종양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끝났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현실이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좇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화려하게 빛나던 그의 왕국은 한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 사이로 절망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죽음을 눈앞에 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뇌 MRI 사진이 떠 있는 모니터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공간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뇌를 파고든 하얀 종양 덩어리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교모세포종 사기, 뇌간 깊숙이 자리 잡은 수술이 거의 불가능한 최악의 종양. 의사로서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좇았던 성공, 부우,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하얀 점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텅 빈 진료실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신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은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결국 아내 오유라와 장인호 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고백을 들은 두 사람의 첫 반응은 걱정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당혹감과 분노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네 몸 관리는 어떻게 한 건가? 오 원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병원 최고 외과 의사가 뇌종양이라니.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병원 위신이 뭐가 되겠나. 오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병원은 당신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녀의 원망 섞인 말은 강민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밝혔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철저히 혼자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도 이대로 강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한성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의 부재는 곧 그룹 전체의 손실을 의미했다. 오 원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의 MRI 사진을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보냈고 심지어 미국과 독일의 유명 병원에까지 자문을 구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어떻게든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다. 국내 최고라고 불리는 명의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종양의 위치가 너무 위험합니다. 뇌관을 건드리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수술을 시도하더라도 성공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전신 마비는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내놓은 소견은 강민이 스스로 내렸던 진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오유라는 돈으로 의사들을 매수하려 했다. 그녀는 수술을 맡아줄 의사에게 수십억 원의 성공 보수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돈으로도 명의들의 양심과 자존심을 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실패가 명백한 수술에 자신의 명성을 걸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만했던 부녀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제국은 뇌종양이라는 작은 불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민의 증상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두통은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심해졌고 손떨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는 결국 메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의사로서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는 병원 VIP 병실에 입원했고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는 신경외과 의사 한 명이 찾아왔다.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림대학병원의 윤서진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방대 출신이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뇌수술을 몇 번이나 성공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오 원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의사의 이름을 물었다. 윤서진이라고? 그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강민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윤서진. 그가 성공을 위해 매정하게 버렸던 여자.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 운명의 반대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은 신이 내린 벌인가? 아니면 마지막 기회인가? 그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몸을 떨었다. 오 원장과 오유라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당장 한림대학병원에 연락해 진료 예약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그저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강민에게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심판받으러 가는 것과도 같은 길이었다. 그는 다가올 운명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며칠 후 최강민과 오유라 그리고 오 원장은 한림대학병원 신경외과 외래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이끄는 그들이 이제는 경쟁 병원에서 한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되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유라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렸다. 여긴 왜 이렇게 대기 시간도 길어? 아빠, 정말 이 의사 실력 있는 거 맞아? 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초조하게 굳게 닫힌 진료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다. 문 위에 달린 담당 교수 윤서진이라는 이름표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최강민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모니터를 보고 있는 윤서진과 마주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순수하고 여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프로페셔널한 카리스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 원장과 오유라를 스쳐 지나
마침내 최강민에게 닿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그를 처음 보는 낯선 환자처럼 대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환자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강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옆에 있던 오 원장이 대신 나섰다. 한성의료원 오경환 원장입니다. 제 사위 녀석이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그는 서진의 책상 위로 강민의 MRI 사진이 담긴 봉투를 밀었다. 서진은 말없이 봉투를 열어 사진을 라이트박스에 걸었다. 그녀는 사진을 몇 분간 유심히 살펴보았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상태가 좋지 않군요. 종양의 위치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녀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참다 못한 오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서진은 오유라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여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보호자분. 환자의 생명을 돈으로 흥정하지 마시죠. 그녀의 말에 오유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서진은 다시 강민을 바라보았다. 일단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그녀는 일방적으로 진료를 끝내버렸다. 그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진료실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복도에 선 강민은 허탈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완벽한 역전이었다. 과거에 그는 그녀를 버리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그 차가운 무관심이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보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운명의 잔인한 재회는 그렇게 그의 처참한 패배로 시작되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오유라와 오 원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만함에 익숙해진 그들은 윤서진의 태도를 실력 있는 의사의 소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그녀를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오 원장은 즉시 한림대학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오랜 기간 의학계에서 쌓아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윤서진 교수가 당장 자신의 사위 수술을 집도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한림대학병원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오 원장님, 윤 교수는 우리 병원의 보물입니다. 그녀의 의학적 판단에 병원장인 저로서도 개입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거절의 의사는 명확했다. 이번에는 오유라가 나섰다. 그녀는 병원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부금을 제안했다. 최강민의 수술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준다는 비공식적인 조건을 달아서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제안 역시 정중하게 거절했다. 윤서진 교수의 수술 일정은 이미 몇 달치가 꽉 차 있으며 원칙을 어기고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깰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윤서진이라는 견고한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료실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만 그녀가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실력과 명성, 그리고 원칙은 그 어떤 외압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오 원장과 오유라는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왕국 밖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헛된 노력을 하는 동안 최강민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켰다. 온몸이 뒤틀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응급처치 끝에 겨우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자리 잡았다. 죽음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왔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장인의 어리석은 자존심 싸움에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병실로 찾아온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만하세요. 두 분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의사도 병원장의 대릴사위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윤서진에 대한 모든 것을 수소문했다. 그녀가 어떤 수술에 성공했고 어떤 논문을 썼으며 어떤 신념을 가진 의사인지. 그는 그녀를 알아갈수록 과거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홀로 한림대학병원을 찾아갔다. 그는 진료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퇴근하는 길목인 병원 주차장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저녁이 되어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퇴근하는 인파 속에서 지친 얼굴에 윤서진이 걸어 나왔다. 강민은 떨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초췌한 모습을 발견한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최강민 씨?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강민은 그녀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떤 변명도 서론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솔직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줄 뿐이었다. 부탁합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환자라고 칭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최강민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박함이 가득 담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진아, 그가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과거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을 소환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 한마디에 철옹성 같았던 서진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과거의 남자, 현재의 환자. 그 경계선 위에서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최강민이 뱉어낸 서진아라는 이름은 날카로운 열쇠가 되어 윤서진이 지난 몇 년간 굳게 잠가두었던 마음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냉정함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소금물처럼 스며들어와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헤집었다. 그녀는 순간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의사 윤서진이었다. 일단 병실로 돌아가세요, 최강민 씨. 대답은 내일 아침 회진 때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말을 내뱉고는 그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돌아본다면 그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는 최강민의 뇌 MRI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 하얀 종양 덩어리를 그녀는 몇 시간째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의사로서의 윤서진과 상처 입은 여자로서의 윤서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과거의 장면들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비 내리던 낡은 카페, 이건 현실의 문제야 라고 말하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 오유라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그의 잔인함, 그리고 홀로 남아 그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자신의 어리석었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그녀의 가슴에 남은 흉터를 다시 아프게 찔러댔다. 그를 구하지 마. 그는 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가 너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줘. 그녀의 내면에서 복수심에 찬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녀가 이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종양의 위치가 워낙 위험해서 그 어떤 의사라도 수술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터였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니터 속 종양을 바라보는 그녀의 다른 자아가 반박했다. 그녀는 의사였다. 그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첫 구절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따를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삼갈 것이다. 환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 꽂힌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의과대학 졸업식 날 스승인 김정수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김 교수는 그녀에게 늘 말했었다.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손은 오직 환자의 생명을 향한 순수한 의지만을 담아야 한다. 그 가르침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MRI 사진을 보기 시작했다. 복수심이나 연민이 아닌 순수한 외과 의사의 시선으로 종양은 분명 최악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수백 가지의 수술 경로가 시뮬레이션처럼 그려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혈관을 피하며 어떻게 종양을 박리해낼 것인가. 그것은 의사로서의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였다. 이 수술에 성공한다면 그녀는 신경외과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외과 의사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흥분이었다. 어느새 그녀는 최강민이라는 한 남자가 아닌 정복해야 할 고난도의 케이스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새워 구상한 수술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 그녀는 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최강민을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수술을 해야만 했다. 만약 이 수술을 포기한다면 그녀는 평생 최강민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존재가 자신의 의사로서의 신념마저 꺾어버렸다는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 수술에 성공한다면 그녀는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살려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다. 서진은 수술 준비팀에 연락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고 단호했다. 신경외과 윤서진입니다. 내일 아침 긴급 수술을 준비해 주십시오. 환자는 최강민.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수술 당일의 병원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수술실 복도는 적막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마취 상태의 최강민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켜본 오유라와 오 원장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짙은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윤서진이라는 여자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실 안, 윤서진은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장수와 같았다. 그녀는 복잡한 의료 장비와 팀원들 한가운데에 서서 마지막으로 수술 계획을 점검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환자의 뇌관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곳에 첫 발을 내딛는 탐험가입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지시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마침내 수술이 시작되었다. 서진의 손에 들린 드릴이 두개골을 열자 인체의 가장 신비로운 기관인 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뇌의 깊숙한 곳을 향해 접근해 들어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뇌신경 지도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은 것처럼 거침없고 정교했다. 참관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의사들은 저것이 인간의 기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몇 시간에 걸친 힘겨운 접근 끝에 마침내 문제의 종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흉측하고 불길한 모양이었다. 그것은 생명의 중추인 뇌관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마치 자신의 영역임을 과시하는 듯했다. 서진은 현미경으로 시야를 전환하고 본격적인 종양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종양의 일부를 떼어내는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MRI에서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종양의 일부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동맥 중 하나인 기저동맥과 유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종양을 떼어내는 순간 동맥벽이 미세하게 찢어지며 출혈이 시작되었다. 경고음이 수술실을 뒤덮었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은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교수님, 동맥 파열입니다. 이대로는 수석 어시스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뇌동맥 파열은 곧 뇌출혈과 사망을 의미했다. 여기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워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체온 순환 정지 요법 준비해. 지금부터 10분, 딱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낸다. 그것은 미친 짓에 가까웠다. 환자의 체온을 급격히 낮춰 심장과 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 뒤 그 짧은 시간 안에 찢어진 동맥을 봉합하고 종양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다. 단 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수술법이었다. 팀원들은 경악했지만 서진의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 밖 대기실의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수술 시작 10시간이 넘어가자 오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오 원장 역시 평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돈과 권력은 저 차가운 수술실 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수술실 안 서진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환자의 심장이 멈추고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0분. 그녀의 모든 신경이 바늘 끝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봉합사로
찢어진 동맥벽을 한 땀 한 땀 꿰매 나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팀원들은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을 때 약속된 10분에서 단 5초만이 남아 있었다. 체온 상승시켜 제세동기 준비. 서진의 외침과 함께 팀원들은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몇 번의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은 심장 박동 소리가 수술실 안에 울려 퍼지자 모두들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터뜨렸다.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서진은 남은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마침내 끝이 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서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승리한 장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오유라와 오 원장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수술은 어떻게 됐소? 서진은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는 평소와 같은 담담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만했던 재벌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 여자의 위대한 의지가 잔인했던 운명을 상대로 마침내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최강민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윤서진의 완벽한 수술 덕분에 그는 후유증 하나 없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부와 명예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아내 오유라였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강민은 더 이상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는 병원 경영이나 사교계 파티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라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변했어. 내가 사랑했던 야망 넘치던 최강민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민은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애초에 사랑이 아닌 조건으로 시작된 관계였으니 조건이 사라진 지금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황금 세장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강민은 신경외과 의국으로 윤서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빴고 수많은 환자들과 후배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강민은 멀리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스스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그녀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은 없었다. 마침내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다.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였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몸은 이제 괜찮으세요, 최강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사와 환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민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을 수술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에 얽매여 의사로서의 신념을 저버린다면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을 살려냄으로써 나도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셈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강민은 알 수 있었다. 자신과 그녀의 관계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라는 것을. 그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기로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다. 한성의료원을 그만두고 시골에 있는 작은 보건소에서 일해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의 대답에 서진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이라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위로이자 축복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윤서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신경외과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술실을 지켰고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뛰어난 후배 의사들을 양성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늘 겸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일을 통해 완벽한 행복과 자아 실현을 이루었다. 어느 날 그녀의 연구실로 낡은 엽서 한 장이 배달되었다. 엽서에는 이름 모를 시골 바닷가의 고요한 풍경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 뒷면에는 아무런 글도 없이 그저 최강민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적혀 있었다. 서진은 엽서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입가에 떠오르는 평온한 미소를 느끼며 조용히 엽서를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세상에는 눈부신 아침이 와 있었다.